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빛의 세기 할게, 얘들아. 아이.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일단 배운 거를 좀 써볼게. 이게 뭐냐 하면, 양지식물 있어요. 양지식물.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양지식물. 빛의 세기가 강할 때 뭐 하는 거야? 잘 자라는 식물. 알았지?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반대말은 음지식물이 돼요. 음지식물은 무슨 뜻이야? 빛의 세기가 약해도 뭐 한다? 잘 자라는 식물. 그러면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은 뭐가 틀리다, 애초에? 종이 틀려. 서로 다른 종이야. 알겠어요? 얘는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 얘는 뭐다?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 다 강한 빛을 막 쬐잖아. 그럼 누가 광합성을 더 잘하겠어? 당연히 양지식물이 잘하겠지. 양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잘 자라는 식물이야. 음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뭐해도 약해도 잘 자라는. 알겠어요? 그럼 지구상에 누가 더 오래 살아남겠어? 음지가. 예를 들면 사람도 많이 처먹으면 뭐야? 일찍 죽잖아. 식물도 광합성 너무 많이 하면 일찍 죽어. 그래서 수명이 양지하고 음지 중에 누가 수명이 더 길다? 음지식물이 수명이 훨씬 길어. 그래서 예를 들면 광교산 이런 데 가본 적 있어, 얘들아? 아니면 석성산 이런 데 가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산들은 불이 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산에 가서 관찰하면 대부분의 식물이 다 뭐야? 산이 되게 오래됐으니까 다 음지야, 거의 다. 알겠어요? 왜 웃어? 그게 웃겨? 내가 웃기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양엽이랑 뭐가 있다? 이건 배웠지? 양엽, 음엽 배웠죠? 그럼 얘는 뭐야? 양엽, 음엽. 엽이 뭐야, 엽? 엽이 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양엽 하면 뭐다? 햇빛이 잘 드는 위치에 있는 잎이야. 그럼 음엽이면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데 있는 잎이야. 그러면 자, 봐봐. 양지식물은 양엽, 음지식물은 음엽.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시 해볼게. 양지식물은 양엽, 음지식물은 음엽.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완전히 틀린 말이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알겠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고생해. 내년에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엽, 음엽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뭐가 하나 있어. 나무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나무가 양지식물인지 음지식물인지 우리가 뭐야? 몰라. 근데 예를 들면 해가 여기에서 항상 뜬다고 쳐. 이렇게. 여기가 정남쪽에서.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해가 뭐 하는 데야? 해가 잘 비치는 데고, 그럼 반대쪽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해가 뭐야? 해가 잘 비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해가 잘 비치는 쪽에 있는 게 뭐가 된다? 그게 양엽이고,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쪽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음엽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분이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줄게, 얘네들을. 그렇지?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그래프. 정주 학교에서 이런 그래프는 설명 안 했지. 그냥 양지식물, 음지식물만 얘기했지. 근데 이제 이건 의미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그리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통 식물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이 세지면 뭐 하는 양이 늘어? 광합성 하는 양이 막 늘어나. 알았지? 근데 우리가 광합성 하는 양을 측정하는 게 뭐하다? 불가능해. 알았지? 광합성 하는 걸 측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대신 측정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대신 측정해. 이산화탄소를 갖고. 알았지? 근데 이제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세로축이 있으니까 CO2 양이 세로축 값인데 이 CO2 양이 세로축 값이니까 아래쪽하고 위쪽이니까 CO2 양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야? 아래쪽, 위쪽에 부호가 생겨요. 부호가. 알겠어? 아래쪽, 위쪽에 부호가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식물이 만약에 빛을 뭐 하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않잖아. 그럼 뭘 못해? 빛을 안 비추면 뭘 못해? 광합성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럼 식물은 광합성 안 하면 뭐만 한다? 식물이 광합성 안 하면 평상시에 그냥 계속 항상 하는 게 뭐야? 호흡만 하는 거야, 호흡만. 알지? 그럼 호흡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뭐만 한다? 이산화탄소 계속 뱉어.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빛을 하나도 비추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를 뭐 한다?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양을 계속 배출하고 있어,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식물한테 이제 뭘 비추기 시작한다? 빛을 비추잖아. 그러면 식물이 빛을 비추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뭐 하냐면 점점 줄어들다가 몇이 된다? 0이 돼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돼. 왜 그럴까? 빛을 비추면 뭘 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광합성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빛을 비추면 광합성을 하는데 빛을 비추거나 안 비추거나 항상 뭐는 하는 거야? 항상 호흡은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식물이 항상 호흡은 하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원래 계속 뭐 하고 있어? 뱉는 거거든? 근데 뱉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광합성 하는데 그걸 쓰는 거야. 자기가 호흡한 거를 광합성 하는데 쓰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의 빛을 비추면 식물이 아예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배출 안 한대.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자기가 호흡해서 뱉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다 뭐 하는데 다 쓴다? 광합성 하는데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만큼의 빛을 비추잖아. 알았지? 요 지점만큼의 빛을 비추면 무슨 양이랑 식물이 광합성 하는 양이랑 뭐 하는 양이 호흡한 양이 완전히 뭐 하다? 똑같아. 근데 이거 좀 단적으로 치면 이제 광합성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뭐 하는 거다? 돈을 버는 거랑 비슷한 거야. 버는 거. 그럼 호흡은 뭐 하는 거야? 돈을 쓰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을 기준했을 때 여기보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둘 중에 뭐가 더 크다는 거야? 호흡량이 더 큰 거야, 이러면. 그러면 식물은 뭐야? 식물은 자기가 버는 거보다 뭐 하는 게 많으니까.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뭐야? 죽어. 그러니까 여기를 생물학에서 요 빛의 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거든? 보상점이라고. 근데 이건 워낙 비문학에서 엄청 잘 나와, 이게. 그래서 보상점이라고 불러서 보상점이 요 지점이 뭐랑 똑같은 거야. 광합성이랑 호흡량이 똑같으니까 식물이 뭐 할 수 있는? 식물이 뭐 할 수 있는? 생존. 알았지?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뭐다? 뭘까? 소안에 뭐가 된다? 빛의 세기 이렇게 돼요. 알았지? 요 지점이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양지식물, 음지식물 얘기했잖아. 누가 약한 빛에서 잘 사는 새끼야? 음지식물이지. 그럼 음지식물은 보상점이 뭐 한 거야? 낮은 거야. 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약한 빛에서 뭐 할 수 있다? 생장할 수 있는 거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보다 더 큰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보다 더 큰 빛을 비춰주면 이제는 둘 중에 뭐가 더 커? 광합성이 뭐보다 더 커? 호흡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버는 게 쓰는 것보다 뭐야? 많잖아. 그럼 유기물이 뭐야? 남아. 그럼 그걸로 뭐 하는 거야? 그걸로 막 이제 생장하는 거지. 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거니까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은 다른 말로 하면 요 다음에부터 빛의 세기를 비추면 이제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 여분의 에너지를 갖고 이제 생장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근데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자, 여기를 봐봐. 아까 뭐 발전량 할 때도 똑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요 빛보다 더 큰 빛을 비춰주면 광합성량이 뭐 하지 않아?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 지점은 광합성량이 뭐가 되는? 광합성량이 뭐가 되는? 뭐가 되는? 여기가 광합성량이 대가 되는 소안에 뭐가 되는 거야? 빛의 세기가 되겠지. 알겠어요? 최대가 되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그래서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요 지점을 보통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중에 광포화점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양지. 강한 빛에서 잘 자라니까 얘는 광포화점이 뭐해서 더 커서 뭐한다? 강한 빛에서 광합성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뭐에 있으면 그려져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렇게 그려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지? 그럼 누가 양지야? 두 색깔 중에 누가 양지야? 그지? 하얀색이 양지식물. 그 다음에 형광색이 뭐다? 음지식물. 왜? 보상점이 낮고 광포화점이 더 낮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양지식물과 음식물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양엽, 음엽을 해볼게. 그래서 이건 확실히 학교에서 배웠지, 얘들아. 아니냐? 응. 그래서 이제 양엽, 음엽이 있어도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 자, 중요한 말만 해볼게. 그래서 일단 양엽하고 음엽을 놓고 왔을 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뭐냐면 잎의 부피는 뭐 하냐면 일정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양엽이나 음엽의 잎의 부피는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의미는 서로 뭐하다? 서로 똑같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울 때 양엽은 잎이 뭐야? 양엽은 잎이 두꺼워. 그리고 음엽은 잎이 뭐야? 얇어. 그럼 이미 무슨 차이가 생겨? 두께 차이가 생기지. 근데 뭐가 똑같아야 돼? 부피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럼 양엽은 잎이 두꺼운 대신에 뭐 해야 돼? 잎의 면적이 작은 거야. 그럼 음엽은 두께가 뭐하니까? 음엽은 두께가 얇잖아. 대신에 잎의 면적이 뭐야 돼? 넓어야 돼. 그래야지 얘네 둘이 뭐가 똑같다? 부피가 일정하다.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양엽, 음엽을 했을 때 잎의 면적 뭐 이런 얘기하고 두께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이제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잎을 보면 잎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들아, 최소한 이걸 보면 앞면, 뒷면 정도는 구분이 되냐? 그지? 앞면, 뒷면 정도 구분이 돼야 돼.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여기 뭐 뚫어놨어?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기공이야, 기공. 알았지? 공기가 드나들거나 식물이 증산작용해서 수증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기공이야. 이게 어디에 있어? 주로 잎의 뒷면에 있어요, 뒷면에. 그렇지? 뒷면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지금 그림상을 할 때 여기가 뒷면, 여기가 뭐야? 앞면? 그럼 햇빛은 어디서 비친다? 햇빛은 이제 이 앞쪽, 위쪽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럼 이제 식물이 햇빛을 이렇게 비추면 저 빛을 받아서 뭘 해야 돼?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돼. 그럼 식물한테는 광합성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광합성하는, 알았어, 울타리 조직 맞아. 알았어. 이 울타리 같은 새끼야. 울타리 조직이 맞는데, 울타리 조직이 맞는데, 그게 지금 계속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하니까, 조직은 뭐가 모여야지 조직이 되니까, 세포가 모여야지 조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울타리 조직을 구성하는 뭐가 있는 거야? 세포가 있는 거야. 그 엽록체를 포함하고 있는, 엽록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세포가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부분에 뭐가 있다고 쳤을 때, 울타리 조직. 이제 채원이가 축 들어오게 얘기하는 울타리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울타리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요렇게 생긴 놈인데 요 새끼 이름이 뭐냐면 엽육세포예요. 그래서 엽육세포가 빽빽하게 많이 모여있는 게 뭐야? 울타리 조직이야. 근데 저 엽육세포 안에 뭐가 있다? 엽육세포 안에 엽록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빛이 강한 데 있잖아. 알았지? 그럼 빛이 강한 데 있으면 강한 빛을 식물이 받잖아. 그럼 식물이 빛을 받을 때 빛만 받는 게 아니고 모두 같이 받아. 예를 들면 우리가 햇빛을 쬐고 있으면 눈이 부시다 말고 어떤 느낌이 또 들어. 좋다 뜨겁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햇빛이 강한 쪽에 이렇게 있잖아. 햇빛이 강한 쪽에 잎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가 뭐 한다? 좋다 뜨겁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식물은 뜨거우면 무슨 짓거리를 해? 뜨거우면 그 뜨거움을 해소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증산작용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날려, 이렇게. 그래야지 자기 체온이 뭐야? 떨어진다고. 알겠어요? 근데 식물이 자기 기공을 통해서만 수증기를 날리는 게 아니고 식물의 잎의 표면을 통해서 뭐가 날아간다? 수증기가 날아가. 근데 얘는 햇빛이 지금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면 수분이 다 빠져서 뭐야? 죽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식물의 잎의 위층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큐티클층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딸들도 요새 맨날 하는데 손톱에다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잖아.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을 하는 큐티클층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뭐 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강한 햇빛에 의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물이 너무 강한 빛을 이렇게 쬐서 받잖아. 이렇게 이 엽육세포들이. 그럼 뭐다? 햇빛 때문에 타서 죽어. 그렇지? 너무 강한 빛을 많이 계속 쬐면 뭐 하는 거면 광산화라는 게 일어나서 산화돼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강한 빛을 이렇게 받잖아. 그럼 강한 빛을 받는 쪽에 엽육세포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서 받는 빛을 뭐 해야 돼? 여러 세포로 분산해 줘야 돼. 알겠어요?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엽육세포가 소량 존재하면 특정 엽육세포가 강한 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뭐야? 죽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빛이 이렇게 내려쬐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빛을 뭐 해야 돼? 여러 세포에 나눠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여기에 엽육세포를 뭐 하는 거야? 빽빽하게 채워놔야지만 여기서 오는 빛을 이 엽육세포들이 서로 뭐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져서 특정 세포가 빛을 너무 많이 쐬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양엽이 뭐가 발달해 있다? 그래서 양엽이 울타리 조직이 그래서 발달해. 근데 음엽은 워낙 뭐가 약하기 때문에 받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할 필요는 없어. 그 빛을 받는 양이 약하기 때문에. 대신에 뭐 하는 거야? 대신에 면적을 엄청나게 뭐 해서 넓혀서 그 넓은 면적에 최대한 뭐가 닿게 빛이 닿도록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음엽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 하면 엽육 세포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엽육 세포 안에 엽록소가 대빵 많아. 알았지? 왜냐면 엽록체 안에 니네들 이 정도 상식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엽록체랑 얘들아 엽록소랑은 뭐 한 거야? 완전히 다른 말이야. 알았지? 엽록체는 그냥 세포 뭐야? 광합성은 세포 속이가 아니고 이 엽록체 안에 빛을 뭐야? 빛을 흡수하는 색소에 뭐가 들어가 있다? 엽록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음지식물은 빛이 워낙 뭐하기 때문에 빛이 약한 빛이 그 잎에 쏟아지잖아. 그러면 그 약한 빛의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다 빨아먹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다? 엽록소가 엄청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같은 질량당 엽록소의 양을 비교해 보면 음엽이 양엽보다 엽록소 훨씬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시험에 뭐야? 하나도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양엽하고 음엽 중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게 뭐다? 누구냐 할 때 누가 발달한 거야? 양엽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를 내가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이해하라고 좀. 그래서 이제 양엽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잎의 두께가 뭐 한 거야? 두꺼우니까 상대적으로 부피는 일정하니까 잎의 면적은 뭐하다? 면적은 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양엽과 음엽의 잎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아 이건 뭐다? 빛의 무엇이? 빛의 세기가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식물의 잎의 모양에 영향을 주니까 식물이 빛의 세기에 적응을 한 거야. 적응해서 형태를 뭐 한다? 형태를 다르게 갖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빛의 세기 했어요. 빛의 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빛의 파장 해볼게. 이것도 역시 뭐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근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그냥 좀 생각하면 돼. 알았지?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이제 해안가가 이렇게 있어. 해안가에 있으면 해안에 이제 바닷속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닷속이. 맞지? 그럼 바닷속에 돌덩이들이 이렇게 있겠지? 근데 거기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써놨는데,
여기에 사는 애들이 뭐냐면 저서성 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살아요. 알았지? 저서성 조류. 혹시 얘들아 방송에서 미역 같은 거 어떻게 키우는지 본 적 있냐? 미역 같은 게 이제 미역의 씨앗이 되는 걸 밧줄 같은 데 뭐야? 붙여서 저 물속에 훅 집어넣거든. 그래서 저서성 조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떠다니는 새끼들이 아니고 뭐야? 이런 바위나 이런 거에 뭐해서 붙어서 서식하는 애들이 저서성 조류야. 알겠어요? 근데 조류는 원래 영어로 치면 알개인데 그 알개의 분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그래서 거기서 써놨지 씨위드라고 해서 이제 해조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뭘 하는 새끼들이다? 광합성을 해. 광합성. 그러니까 얘도 바다에서 뭐가 되는 거야? 광합성 하니까 바다에 뭐가 되는 거야? 바다의 생산자가 되는 거야. 생산자. 알았지? 뭐 미역, 다시마, 해파리, 파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 대표적으로 바다에서 자라는 뭐가 되냐면 해조류가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분포하는 걸 보면 이 바다 표면의 근처,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데 이렇게 조류가 분포하는 게 다 틀려. 그래서 이 표면 제일 가까이에 분포하는 애가 뭐냐면 녹조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갈조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홍조류. 이렇게 조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갈조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소한 녹조류, 홍조류 정도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알겠어요? 녹조류, 홍조류. 알았어, 20분 남았어. 요거 하나 하면 끝날 거야.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얘들이 서로 종이 다른 조류들이거든? 근데 왜 따로 사는 거야? 왜 따로 사는 거야? 같은데 다 때려 몰려 살리면 뭐야? 서로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그냥 어차피 셋 다 뭐 하는 새끼들이야? 광합성하는 조류인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 다 모여서 살면, 알았지? 같은 지역에 모여 살면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야? 불필요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거야. 합의를 봐서 처음에는 애초에는 뭐 했겠어? 같이 이렇게 살았다가 야, 우리 한 군데 모여 살면 안 되겠다. 땅덩이 너무 좁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좀 이렇게 나눠서 사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생물학에서 이런 애들을 분명히 용어를 보면 니네들이 금방 이해할 텐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다? 분서 무슨 뜻이야? 서식지를 서로 뭐해서 분류해서 같은 공간에 살아서 불필요한 경쟁을 뭐 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그러니까 뭐 얘는 어중간하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럼 지금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했을 때 녹조류에 녹이잖아, 녹. 무슨 뜻이야? 녹조류의 녹이 무슨 뜻이야? 녹조류가 무슨 말이야? 초록색으로 보인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백색강에서 봤을 때 뭐로 보인다?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럼 칠판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 왜 초록색이야? 칠판 왜 초록색이야? 초록색을 뭐 하기 때문에? 반사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색깔은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백색 광 등이 보이지? 선생님 여기다 빨간색 셀로판지를 씌웠다고 쳐봐. 그럼 칠판이 무슨 색깔로 보여? 검은색. 칠판이 검은색.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잖아.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색을 뭐 하는 거야? 반사한다는 뜻이 반사. 그러니까 녹조류는 초록색을 뭐 하는 거야? 초록색을 존나 싫어하는 거야. 광합성 할 때 초록색을 안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홍조류 있잖아. 홍조류. 홍조류는 뭐야?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어디서 봤을 때? 백색광에서 봤을 때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니까 얘는 또 무슨 색을 존나 싫어하는 거야? 얘는 빨간색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조류한테 빨간색 계속 비치면 뭐야? 죽으라는 거야. 알았지? 채원아, 넌 뭐가 제일 싫어? 먹는 것 중에? 뭐 소주? 아, 치즈 싫어해? 그래서 저 새끼는 치즈 싫어하는데 치즈 계속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녹조류한테 무슨 빛을 계속 비춰줘?
초록빛을 계속 비춰줘? 그럼 뭐야? 죽으라는 거야. 광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왜 자기한테 필요한 빛이 아닌 걸 계속 비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녹조류가 그럼 거꾸로 봤을 때 뭐 하는 빛이 있겠어? 좋아하는 빛이 있어. 알죠? 그래서 녹조류가 좋아하는 빛이 뭐냐 하면 녹조류는 빨간색 빛을 좋아해요.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 빛을 좋아한다는 건 얘네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녹조류한테는 뭐다?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하는 색소가 잘 발달되게 된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 홍조류가 있잖아. 홍조류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면 홍조류는 파란 색깔을 좋아해. 파란 색깔. 알겠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와. 얘들아 이렇게 뭐가 와. 햇빛이 오잖아. 햇빛이 오면 빨간색은 뭐 한다? 빨간색은 여기까지밖에 주로 도달을 못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반대로 치면 무슨 색깔은?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었다고 치면 파란색은 뭐 한다? 파란색은 깊은 곳까지 뭐 한다? 파란색은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엑스레이 알지 얘들아? 엑스레이. 엑스레이 사람 몸에 쬐면 어떻게 돼? 뼈 빼고 내 몸을 통과하는 거지. 그게 파장이 뭐해서 그래? 파장이 짧아서 그래. 빨리 짧아서. 근데 만약에 체온이 몸에다 적외선 쬐면 어떻게 돼? 적외선은 파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내 몸을 뭐 할 수 없다? 뚫고 못 지나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체온이한테 감마선 쐬면 어떻게 돼? 그럼 저 새끼 헐크 돼. 감마선 같은 거는 이 벽도 뭐야? 벽도 뚫고 철근도 다 뚫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파장이 뭐 할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이 투과도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빨간색이 파장이 뭐 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파장이 뭐야? 파장이 기니까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는 거고 파란색은 파장이 뭐 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빛의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서식지를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홍천고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 맞지? 그 선생님이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새끼야. 자, 스킨스쿠버가 자, 다이빙을 해서 쭉 들어가서 바닷속에 가서 홍조류를 봤어.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 그걸 시험에 냈어. 왜냐면 홍조류가 있는 위치에는 무슨 색깔의 빛이 안 와? 빨간색 빛이 도달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홍조류는 언제 봐서 홍조류야? 백색광에서 봤을 때. 그렇지? 그러면 홍조류가 있는 위치에는 뭐 하기 때문에? 빨간 빛이 도달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만약에 스킨스쿠버가 도달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바라봐? 그럼 빨간 빛이 없으니까 이거 반사할 게 없잖아. 그럼 뭘로 보여야 돼? 시커먼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김 같은 거 시커먼. 아, 그래서 시커매? 병진아, 김은 여기다 보면 시커먼 아니야, 이 새끼야? 너는 구운 걸 먹으니까 그렇잖아.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김밥용 날김을 이렇게 한번 여기서 대봐. 뭘로 보이는지.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시험 문제 뭐 하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뭘 생각하는 거다? 아, 빛의 파장이 해조류에 무엇을 결정해 준다? 서식지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잘 듣다가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실컷 설명했는데 만약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의 종류를 또 막 알려주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졸라 크다는 거예요. 막 파래, 막 이런 미역, 다시마 이런 걸 알려주면 그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40분까지만 할게. 10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디 얘기만 하고 끝낼게. 그래서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이제 7페이지 좀 보면 돼. 7페이지. 그래서 7페이지 이제 뭐 설명하는 거냐면 이제 요거 설명하는 용어. 근데 정주야, 저 4시 시간이 여기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앞에 못 들었으면 다음 주에 잠깐 앞에 막 듣고 가도 돼. 4시 수업할 거.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게 온도와 뭐다? 온도와 생물이어서 온도가 생물한테 뭐 하는 거다?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여서 제일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정원동물 얘기가 나와서
정원동물 중에 거기도 써있지만 뭐다?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의 부피에 대한 뭘 보는 거냐면 체표면적, 몸의 표면적에 뭘 보냐면 비율을 보는 거야. 알았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보이는 거여서 이게 원래 정확하게 치면 생물학적한테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어요. 법칙. 알았지? 그래서 밑에 잠깐 써놓긴 했는데 베르그만의 법칙이란 거랑 알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비문학 같은 거 풀면 워낙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피하고 관련된 거랑 체표면적과 관련된 것들이 일종의 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극에 사는 여우랑 사막에 사는 여우를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뭘 본다?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일단 단적으로 봤을 때 북극에 사는 새끼는 귀때기가 뭐하다? 귀때기가 이렇게 작아. 그리고 사막에 사는 새끼는 귀때기가 뭐하다? 귀때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몸의 무슨 부위라고 부르냐면 몸의 말단 부위다 이렇게 불러. 그렇지? 그래서 몸의 말단 부위가 잘 발달돼 있잖아. 그러면 그게 체표면적이 뭐한 거야? 체표면적이 큰 거야. 알았지? 그럼 체표면적이 크다는 거에 무슨 뜻은 뭐냐면 열이 뭐한다? 열이 바깥으로 잘 발산되는 구조야. 기본적으로 북극여우나 사막여우는 무슨 동물이기 때문에?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뭐야? 죽어. 알지?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막여우는 뭘 크게 해서? 귀를 크게 해서 열을 뭐하게? 열을 바깥으로 잘 발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이제 법칙으로 치면 뭐냐면 알렌의 법칙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치면 북극여우는 몸의 말단 부위가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표면적이 뭐야? 표면적이 작아서 열이 뭐한다? 열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피인데 부피라고 표현하면 단순하게 치면 이 북극여우, 사막여우에 뭘 보는 거야? 몸집을 보는 거야. 몸집. 알지? 누가 덩치가 더 커? 얘는 빼빼 말랐단 말이야. 그치? 얘는 기본적으로 할 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생긴 새끼야. 저 새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보면 얼굴이 뭐 한다? 얼굴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넙대대하다고. 그래서 일단 넙대대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뭐가 많이 났어? 털이 많이 났어. 털이 많이 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중에 북극여우가 몸집이 뭐하다? 몸집이 대빵 크거든? 그게 뭐냐 하면 피하 지방층이 엄청 발달돼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졸라 뚱뚱하잖아. 그럼 몸에 뭐가 많으니까 지방층이 많잖아. 그럼 이게 단열 효과가 뭐야? 단열 효과가 엄청 커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뚱뚱한 사람들이 몸에 열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열이 바깥으로 뭐 한다?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피하 지방층이 많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서 정원동물이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부피를 뭐 했다? 부피를 늘리고 체표면적을 뭐 한 거야? 체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해서 진화한 거야. 알았지? 그럼 몸집이 커지면서 단열 효과가 있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뭐야?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걸 뭐 하는다? 막아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사막여우는 뭐다? 부피가 뭐하고? 부피가 작고 체표면적이 뭐하니까? 크니까 열을 잘 담아두지 않고 열을 바깥으로 뭐한다? 잘 발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의 부피에 대한 뭐의 비율을 보는 거야?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지금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제 생물학에서 생물은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정밀하지 않은 과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잘 봐봐. 얘네들 직관적으로 봐도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중에 사막여우가 뭐가 커? 그냥 귀때기가 크잖아. 그럼 귀때기가 크다는 거는 뭐가 큰 거야? 표면적이 큰 거야. 몸의 체표면적이 큰 거야 이게. 알았지?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분모는 무조건 작아야 돼. 왜냐하면 생물학에서 만약에
분자가 큰데 분모가 같이 크잖아. 그럼 뭐가 안 돼? 비교를 못 해. 알았지? 분모 분자 형태로 있었을 때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데 어떤 수치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하려면 폐표 면적이 크면 부피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부피가 작아야지만 전체 값이 크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쳐도 북극여우, 사막여우 중에 니네들이 그냥 직관할 때 뭐다? 아, 사막여우가 뭐가 크니까, 귀가 크니까, 체표 면적이 크니까 그냥 자동으로 부피는 뭐하다고 생각하면 돼? 작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지 이 전체 값이 뭐하다? 큰 거지. 그래서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큰 거고,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뭐하다? 작다, 이렇게. 작을수록 열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고, 클수록 뭐한다? 열이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이 온도하고 관련돼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여기 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낼게. 보통 이제 우리와 같은 저런 정원동물이나 뭐 변온동물 이런 생명체들이 있을 때 생명체들은 다 살아가려고 하면 뭘 하냐면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다 이걸 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질 대사를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효소야, 효소. 그렇지? 물질 대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고, 하필이면 이 효소의 가장 큰 주성분 중에 하나 뭐다? 단백질이야, 단백질. 근데 단백질이 이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가 결합하는 거야?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뭐가 돼? 폴리펩타이드가 되잖아. 수능 봐야 돼, 이 새끼들아.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걔네가 뭐야? 접히고 뭐해서? 구부러져서